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14일.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오늘 특별한 날이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 이날에 뭘 받아본 적이 별로 없고 뭘 줘본 적이 더 많은 기억이 나네요. 네, 남자들은 이런 기념일 때 받을 생각 하지 말고 항상 줄 생각만 하셔.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주변 사람들, 보이는 사람한테 작은 선물 하나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참 만만치 않은 한 주였어요. 지난 한 주 흐름이 오르려고 했거든. 분명히 오르려고 했는데 그 금리 인상권 소화를 해냈죠. 소화를 해서 오르려고 하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고 보면 그 전으로 기준으로 하면 주간 상승률로 따지면 한 보합에서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빠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권 터지니까 빠진다 하지만 이미 녹였다라는 걸 지난주에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즉 몇 번 정도 금리 인상을 4-5번 정도는 이미 시장에 녹여 있다. 그거보다 더 큰 금리 인상 얘기가 나면 좀 빠질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요 정도에서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빵 터졌죠.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못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finbiz.com의 그 지난 주말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지난 주말에 얼마나 냉혹했는지 우리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거의 대부분 다 빠졌죠. 완전히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5일간만 올랐습니다. 오른쪽 그 파란색은 오일이고 그다음 그 담배값만 올랐어요. 담배 필 일만 많다 이거야. 그 다음에 유가는 왜 올랐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올라가니까 같이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고, 그 다음 또 뭐가 올랐겠어요? 방산주들 올랐죠. 방산주는 밑에 편에 있는 저 파릇파릇한 불이 방산주들입니다. 딱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라는 걸 딱 그냥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주식 올랐지, 방산 주식 올랐지, 담배 주식 올랐지. 이렇게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몰락하는 한 주였다. 그 빅테크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 반도체 주식들도 어마무시하게 빠지면서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빠질 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 물론 이제 가격은 비싸죠.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 가장 비싼 주식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이긴 한데 그래도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면 역시나 금리 관련 문제가 되겠죠. 그럼 금리 관련 문제라면 결국 FOMC 관련 문제가 될 것이고, 이번 주에 바로 16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시장을 또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건데요. 이번 주 스케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보시면 이제 14일부터 터집니다. 제임스 블러드, 우리는 블러디죠. 우리 입장에는 제임스 블러디, 피로 물들리는 그 블러드께서 CNBC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나는 3월에 50bp, 7월까지 100bp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한다면 시장은 알고 있지만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일날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전초 단계로서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라이언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그 인준 표결이 15일 화요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아콤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일은 1월 소매 판매. 자, 지표 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건 16일날 1월 소매 판매가 되겠습니다. 1월 소매 판매가 되면 요거에 따라서 과연 미국 소비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월부터는 좀 꺾일 것 같죠. 돈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단기 금리 대비 장기 금리 상승폭은 조금 누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 폭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조금 누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매 판매가 확실하지 못하다면 이제 드디어 수요 쪽에서는 조금 꺾이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인플레이션 강도가 세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16일 있을 소매 판매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지표 발표 중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16일,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되겠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FOMC 의사록 발표되면 이 FOMC에서 도대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나오긴 했습니다만, 블러드 총재 100bp 인상해야 된다, 50bp 해야 된다, 긴급회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2월 14일 날 긴급회의가 있는데 과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테이퍼링을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런 얘기가 FOMC 회의록에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오면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약간 받을 거다라고 감안하시는 게 좋아요. 왜? 투자자는 보수주의야. 투자자는 나쁜 걸 일단 반영해 놓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가 오히려 시장에서 생존케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갖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FOMC 회의는 별로 그 회의로 까면은 조금 충격을 받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 인플레이션이 강할 것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외치고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셨던 분이 하버드대학의 로렌스 서머스 교수님이시죠. 옛날 재무장관 하셨었죠. 그 미국의 천재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또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빨리 긴급 회의를 해야 된다. 긴급 회의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빨리 행동해야 된다. 자, 이제부터는 이 로렌스 서머스 교수님의 말빨이 이제 먹히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화 됐으니까. 그가 6개월 전, 1년 전부터 하던 얘기들이 실제화 됐기 때문에 조금 먹힐 것 같고, 그것도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7일, 18일은 이제 주택 판매 관련 지표들이 몇 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연준 총재든 존 윌리엄슨 뉴욕 연준 총재, 이분은 약간 비둘기파잖아요. 그 이분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분도 강세론자로 돌아왔으면 시장이 오히려 오히려 제임스 블런이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주간 일정은 한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지난 주간 동안에 다우존스는 1% 빠졌고, S&P는 1.82%, 나스닥은 2.18%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기 전으로 감안해 보면 강보합 약보합이 좀 섞여 있었던 상황이고, 막판에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플러스에서 하락 반전하는 양상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현재 94달러에 육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값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많이 나면서, 그럼 또 안전자산 선호면 통화 중에서 뭐가 강세? 스위스 프랑, 일본 앵이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누가 제일 약세? 네, 유로화가 가장 큰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 통화는 그다지 큰 변동이 없었어요. 워낙 위안화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대 통화 중에서 안전자산 선호였던 스위스 프랑과 엔화가 가장 강세. 그동안에 엔화는 굉장히 약세였죠. 116엔까지 빠지면서 그 금리 인상 구간에는 엔이 약세였는데, 이렇게 진짜 찐 위험이 등장한다고 할 때 다시 강세로 가는 이런 흐름들 보여줍니다. 스위스 프랑과 일본 엔은요, 그렇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사실 우리가 좀 미국 외에는 정보가 없어요. 유럽 정보도 별로 없고요. 한국이 사실 이렇게 국제 문제 돌아보면 되게 편협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미국발 기사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제 규모 대비 국제 외교에 관심 없는 나라 중에 그 1번 타자 가까이가 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국제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제 문제에 엮이니까 점점 관심이 가지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가장 한국에서 그나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니까 일리아 형인가? 나보다 많이 알면 항상 형이지. 일리아 형 이야기가 가장 들을만 했습니다. 러시아 출신 귀화자죠. 일리아 형이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분은 러시아 출신이니까 러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제 일부 러시아 측면에서 얘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걸 감안하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렸을 거면 벌써 때렸다. 비근한 예가 있죠. 우리 크림반도 침공하는 거 아셨습니까? 크림반도 침공해가지고 크림반도 잡아먹은 거 러시아가
그 사전에 뭐 이렇게 뭐 떠들썩하게 뉴스가 있었나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침공 끝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만약에 푸틴의 그 기존의 그 성향을 감안해서 실제로 칠 것 같았으면 조용히 벌써 쳤다. 조용히 벌써 쳤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조용하지 않고 온 세상에 떠들고 있는 것들은 치려고 하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이제 너무 떠들어대가지고 군사들 모아놓고 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방아쇠 잘못 당기는 거죠. 겁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겁나서 어떡하지? 저기 뭐가 보인다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사슴이 뛰어대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방아쇠 당겼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럴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이렇게 그 온갖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들은 오히려 국내 이슈 잡기용 아니냐. 원래 국내 이슈를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외적인 문제를 터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뭐 그동안 한 40 몇 년 아니구나 5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푸틴도 러시아 내에서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끼는 우크라이나만 죽을 맛이지 지금 자기네 나라에서 왜 전쟁을 해? 니들끼리 왜 전쟁을 해?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흐름은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핵심적인 흐름은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이제 자존심 문제야 이제부터는. 군병력을 직결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 내리면 지는 거야. 싸움 안 하고 지는 방법은 그냥 꼬리 내리고 빠지면 지는 거죠. 그래서 때릴 거야? 한번 때려봐. 내가 얼마나 내 펀치 강한지 한번 보여줄게. 한번 때려봐. 서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서로 이런 아주 애매한 입장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조금 문제는 일어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하면 해소가 될 건데, 서로 상처가 없이 서로 윈윈하게 해소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걸려 있는 게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한테 가장 큰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는 몇 개 있었는데요. 뭐 쿠바 미사일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진짜 심각했던 건 9.11 테러였어요. 그렇죠? 그 외에는 전부 미국 내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는 아프가니스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거리를 두고는 이라크 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됐냐? 단기로 크게 엄청나게 주가가 빠지고 전쟁이 발발하며 단기적으로는 엄청나게 빠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단계 좀 떨어져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은 안 나야 된다. 세상 최고의 악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도 없이 어린아이들이 죽을 수 있는 이런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두 손을 모아서 여기서 아무 일 없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재 사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에 몇 가지 이슈들 될 만한 것 언급을 드리면, 하나증권의 레피키 애널께서 얘기했는데 눈에 띕니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기업향으로 하는 대출의 확대를 촉구했다는 뉴스를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스타벅스, 아디다스가 52주 신저가 기록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빨리 변화가 되어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가져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